루비 책밤. 미망. 지은이 박완서. 출판 세계사. 낭독 성우 루비. 미망 토파보기. 대하가족사 소설 미망 출간. 지난 5년간 월간 문학사상에 연재된 이 작품은 개성지방을 중심 무대로 해서 개성의 거상 전처만 일가의 5대 이야기를 통해 개항, 일제의 강점, 만주사변, 해방, 6.25 전쟁 등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에 이르는 한국사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한겨레 1990년 10월 27일. 요동치며 격변하는 시대사와 일상의 구체적 세태가 씨줄과 날줄로 견고히 엮인 생생한 역작. 미망은 19세기 중반 구한 말에서 한국전쟁 직후까지를 배경으로 개성지방에 뿌리를 둔 한 가족 5대의 일대기를 다룬 대하소설이다. 고려왕조의 수도로서 조선왕조에 대한 반발로 벼슬보다는 상업에 전력 투구한 개성지방 특유의 풍토와 의복, 식습관 등의 풍속이 실감나게 복원되어 있어 사료로서도 손색이 없다는 것이 작품의 특징이다. 박완서는 이 작품을 집필하던 1988년 남편과 아들을 잃는 큰 아픔을 겪으며 잠시 펜을 놓았으나 소설 속 인물들의 인생을 책임지고 마무리하겠노라 다시 글을 썼다. 근대사를 꿰뚫는 역사적 안목을 유지하면서도 세부적인 풍속 묘사에 성공했다고 평가받으며 1990년 대한민국 문학상, 1991년 이산문학상을 수상했다. 1996년 소원영 연출, 최불암, 최시라, 김상중 주연의 대하 드라마가 MBC에서 방영되었다. 작가의 말. 지척에 둔 고향 땅 개성을 이 세상 끝보다도 더 멀게 느끼면서 살아온 지도 40년째가 된다. 도저히 어째볼 수 없다는 무력감, 풀길 없는 분노 때문이었을까? 내가 만들어낸 인물들만이라도 그리운 산하를 거침없이 누비며 운명과 싸워 흥하고 망하고 울고 웃게 하고 싶다는 건 내 오랜 작가적 소망이자 내 나름의 귀향의 방법이었다. 그러나 속으로 벼르고 벼른 푼수로는 구체적 세부적인 계획 없이 문학사상지에 덜커덕 연재 먼저 시작해놓고 본 것은 당시의 이어령 주간의 강권에 힘입은 바가 컸다. 지금은 어떤지 알 길이 없지만 개성 개풍지방 일대는 조선시대부터 분단 직전까지 오랜 동안 인삼고장과 상업의 중심지로 독자적인 번영과 독특한 문화를 누려왔었다. 따라서 산포와 장사 얘기를 빼고는 도저히 개성인의 전형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개성에 살면서 그 두 가지를 외면하고 산 별종을 그릴 바에야 구태여 개성 땅을 무대로 할 필요가 없어지고 만다. 그런데 우리 집안은 몇 대째 개성 근교에 살면서 인삼농사도 장사도 하지 않고 오로지 벼슬에만 연연해온 좀 치사한 별종의 집안이었다. 내가 여지껏 써온 소설의 대부분은 나의 직접적인 체험이나 가족들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 또는 내 피 속에 누적되어 거의 기질화된 조상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쉽게 내 이야기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이 소설을 쓰면서는 그게 부족한 게 가장 고통스러웠다. 자료나 이야기거리를 아무리 많이 모아들여도 내가 작중 인물화하지 않고는 써지지 않는 나의 작법이자 한계는 회를 거듭할수록 요지부동 나를 괴롭혔다.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 19세기 말경을 쓸 때는 인물들이 작가가 여실히 그려 보일 수 없는 장소에선 도무지 살아 움직여 주지를 않아 애를 먹다가 시대가 내 어머니 세대가 증언할 수 있는 20세기 초로 접어들면서 그런 경색증이 조금은 부드러워지고 내 기억이 미치는 30, 40년대 경을 쓸 땐 좀 더 편해지던 것도 내가 이 소설을 써가면서 깨닫게 된 여간에서는 극복될 성 쉽지 않은 내 역량의 한계라겠다. 분량이 내가 지금까지 발표해온 장편 중 제일 길고 또 최초로 내가 살아보지 않은 시대의 이야기에 도전해본 작품이라
이렇게 내 딴엔 여간 힘들지 않았다. 도중에 몇 번이나 중단을 생각하기도 했었고 정말 몇 달씩 쉬기도 했었다. 그래 그렇던지 어렵사리 끝내고 나선 시원섭섭한 중에 대견한 마음도 없지 않더니 교정을 보느라 다시 읽으면서 그만 맥이 빠지고 말았다. 나는 그냥 내 한계 안에 있었던 것이다. 인삼농사와 상업을 겸한 개성인 이야기를 하려니 어쩔 수 없이 가진 자들이 중심인물이 되었고 가진 자나 배운 자가 자신의 기득권에 연연하면서 일제에 저항한 흔적은 오늘의 어려운 현실을 사는 소위 양심적인 중산층의 최소한의 고민과 거진 같아지고 말았다. 결국은 또 내 얘기를 하고 만 것 같아 낭패스럽지만 오늘에도 유효한 중산층적인 삶의 태도에 대한 내 나름의 반성이 아니었을까 자위해본다. 여기 나오는 몇몇 집안 얘기는 거의 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숙부, 숙모로부터 전해들은 고향 마을에 떠돌던 여러 집안 소문에서 간추린 것들이나 그냥 재미있는 이야깃거리에 지나지 않는 것들 중에서 쓸만한 것을 골라내어 시대에 맞게 실로 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까지는 동향의 우더른인 박성규 옹에게 힘입은 바가 크다. 그 어른은 소장하고 있던 풍부한 자료, 귀한 사진들을 아낌없이 내주셨을 뿐 아니라 놀라운 기억력으로 지금은 답사할 수 없는 고장의 모습들을 여실히 들려주시곤 하셨다.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래 건강하시길 빈다. 이 소설을 탈고하자마자 여지껏 내 이야기의 풍부한 원천이었으며 또한 가장 신랄한 비판자였던 어머니를 여인 것도 통안으로 남는다. 어머니 보기엔 비록 초라한 이야기책이 오나 삼가 영전에 바치오니 어여삐 여기소서. 정정 5년 동안이나 귀한 지면을 내주었고 힘들고 좌절하여 쉬는 동안도 기다려주었을 뿐 아니라 책으로 묶는 수고까지 도맡아준 문학사상사 여러분도 그 일을 일단락지었으니 좀 시원해졌으면 좋겠다. 1990년 박완서 1990년 문학사상사에서 출간된 미망 초판 작가서문 1. 전시가의 사람들. 고려가 망한 지 근 500년. 고려의 옛 서울 개성은 왕도의 영화는 비록 만월대의 추초처럼 속절없이 되었을 망정 또 다른 번영을 누리고 있었다. 조선 팔도를 고루 누비며 오리의 이문을 위해 심리 쫓기를 마다앉는 보부상들 뿐 아니라 상업의 요지마다 자리 잡고 그 일대 물산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여 때로는 담대한 매점으로 거액의 이윤을 노리는 소위 성방들의 돈과 물자의 모든 길은 개성으로 통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그러나 이름난 거부, 거상들의 전과 도가와 본가가 있는 개성의 중심 상가는 겉보기는 서울의 종가나 이연의 흥청거림에 훨씬 못 미치는 차분하고 조촐한 것이었다. 막대한 물자는 동업자끼리의 개 조직인 도가 창고에 보관돼 있었고 큰 거래는 거의 거상들의 사랑방에서 어음으로 이루어졌다. 실속을 중하게 여기고 외화치레를 가벼이 여기는 개성사람다움은 그들의 집구밈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당대에 수만 금을 모은 것으로 소문난 거상 전처만 영감의 집 역시 그러하였다. 북부 동해랑에 있는 그의 집 사랑채는 윗사랑 아랫사랑 행랑채의 규모를 고루 갖춘 것이었으나 야트막하고 지붕은 이영을 인 초가였다. 큰 사랑엔 본디 6자가 넘는 큰 돈괴가 놓여 있었으나 근래엔 보이지 않았다. 소문엔 괴 안에 가득한 은전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여 방고래가 내려앉아 사랑채에 딸린 곳간으로 옮겼다고 하지만 사실 여부는 영감의 마누라도 모르는 일이었다. 원산에서 급히 당도한 차인 남의 상점에서 시중드는 사람을 말하나 여기서는 큰 장사꾼이 지방에 파견한 현대의 지점장에 해당하는 고용인. 개성에서는 이 차인 제도가 발달해서 큰 상인들은 조선 팔도에 차인을 파견하지 않은 데가 없었다. 차인 최서방은 그의 기난 용건을 전처만이 조금도 비위가 당겨하지 않는데 몹시 낙담을 하고 있었다. 전처만 영감의 수십 명 차인 중
가장 영감의 신임이 두터울 뿐 아니라 돈과 사물의 흐름을 손금처럼 빤히 들여다보며 어디다는 볼을 맞고 어디다는 물꼬를 터야 한다는 계책의 비범함이 그 신임에 합당하다는 본인의 자부심 또한 만만치 않은지라. 최서방은 낭패스럽다 못해 분노를 누르기 어려웠다. 땅 짚고 헤엄치기처럼 쉬운 돈벌이를 아무런 그럴 만한 까닭 없이 다만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다니. 최서방의 용건인즉 삼남 지방의 작년 목화 농사가 대흉이니 올해 함경도 지방의 목면을 매점에다 풀면 크게 이문을 남길 것 같다는 얘기였다. 틀림없는 장사였고 빠를수록 좋았다. 최서방이 큰돈 먹을 만한 정보를 물어들인 게 이번이 한두 번째도 아니었다. 이번 일보다 훨씬 이 속의 전망이 약한 일에도 최서방의 말이라면 꼬치꼬치 따지지 않고 큰돈을 선뜻 대던 전처만이었다. 최서방이 개똥을 매점하래도 두말 없이 돈을 댈 전영감이라느니 개똥을 매점해도 아마 세 곱의 이문을 남길 최서방이라느니 하는 소문이 개성에 난다 긴다 하는 도거리 장사꾼들 사이에 도거리 장사꾼, 매점 매석에 능한 상인, 파다한 것만 봐도 두 사람의 관계와 최서방의 사람됨을 알만했다. 최서방의 분노는 배신감과도 같은 것이었다. 홧김에 10연이라도 얻어서 혼자 장사를 해볼까도 싶었지만 전처만이 내키지 않아 하는 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또한 어쩔 수가 없었다. 전처만 밑에서 잔뼈가 굵어 오늘날까지 전적으로 그의 신임에 힘입었던 최서방인지라 그의 그늘을 떠난다는 생각은 실상 일시적인 오기에 불과했다. 한증이나 한탕하고 집에 들러 묵은 회포를 불고 가면 이번 길이 말짱 허행은 아니지 않는가? 최서방의 이런 편안치 못한 심사를 헤아리지 못할 전처만이 아니건만 짐짓 딴청을 부려 다독거리려 든다. 한증 소리에 최서방은 문득 노독에 찌든 발고린내에 신경을 쓰면서도 처음으로 안색을 폈다. 한증 조습죠. 타관에서 제일 그리운 건 여편네보다도 한증이니까요. 집에 안 들르고 가면 모를까. 들르려면 한증부터 해야겠습죠. 자네 말 곁속이 수상하게 돌아가는구먼. 그게 어드렇게 여편네보다 한증이 더 그리운 게 되나? 원 사람도. 전영감이 맺고 끊는 듯한 태도를 누그러뜨리고 허튼 소리를 하려 들자 최서방은 다시 한증이나 여편의 생각보다는 큰 돈벌이 생각이 굴뚝 같아져서 또 한 번 빌붙어 보고 싶어진다. 주인어른, 한 번만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요. 어차피 송상이 먹을 건데 뻔히 보고 놓치기가 여간 아쉽지 않습니다요. 하면서 복국을 쳐다본다. 도에서 이문 먹는 걸 누가 모르나? 도고, 물건을 도거리로 혼자서 파는 것. 그런데 뭘 그렇게 망설이시니까? 세월이 수상해서. 전처만 영감이 말끝을 흐린다. 뭔 주인어른답지도 않게 그런 말씀이 어디 매시니까? 세월 시끄러울 때를 요리조리 잘 타 돈 버는 게 장사하는 재미 아닙니까요? 서울 양반님네들 지끼리 실컷 찍고 까불고 시끄러우라죠. 아묘, 그 틈바구니에서 우린 돈을 벌자 이 말씀 아닙니까요?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게 아니라 한심한 양반님네들 싸움에 송상은 더욱더 지불을 하자 이 말씀이야요. 최서방은 신바람이 나서 목소리에 열기가 올랐다. 열렬하건 싸늘하건 간에 무의식적이든 의식적이든 간에 개성상인들의 이씨왕조에 대한 반골 정신은 한결같았다. 최영 장군의 사당을 덕물산에 모시고 이태에 한 번씩 질탕한 도단꽃을 올려 억울한 원혼을 위로하며 억울한 원혼에게야말로 기륭화복을 내다보고 자유자재로 할 수 있는 신통력이 있다고 믿는 그들의 마음속엔 이성계의 위화도 회군을 미워하고 이씨 조선을 능멸하는 마음이 가득했다. 그들의 조상은 그 한심한 조정에 벼슬 하느니 차라리 마음 독하게 먹고 선비들이 얕보는 장사꾼이 되어 돈을 벌기로 작정했다. 당초의 순수하고 독한 마음은 수없는 대를 거치면서 더러 흐려지기도 하고 약해지기도 하고 사람 속에 어둡고 깊은 골짜기에 숨어있기도 했을 망정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서울 사람들이 입살이라고 부르는 백미를 이살이라고 해서 안 부르고 왕살이라고 하기를 좋아했다. 이시왕조가 고륙상전을 하건 당파 싸움을 하건 강 너머 불처럼 구경하면서 그 허술한 틈바구니를 요령껏 뚫고 돈벌이에 날로 이골이 났다. 보부상과 개성상인 특유의 차이는 방방곡곡에 퍼져 교류함으로써 당시로선 가장 빠른 정보 전달의 역할도 했다. 고로 나라 살림이 기울고 나라 기운이 하루하루 쇠잔해 간다는 걸 서울 사람보다 먼저 알았지만 나라의 위기 중에서도 돈벌이가 되는 절호의 기회만을 날래게 포착하고 나면 나머지는 구경거리에 불과했다. 덕없이 세운 나라, 고륙상전의 피로 세운 나라가 그러면 그렇지. 그들은 악의 씨가 어떤 줄기를 뻗으며 어떤 꽃을 피우고 어떤 열매를 맺나 흥미진진하게 지켜보면서 그 영검함에 경악하는 싸늘한 방관자로 일관했다. 전처만의 나라 형편에 대한 생각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크게 다르지는 않았지만 보는 시각이 좀 달랐다. 그는 남달리 나라 밖에서 제 나라를 바라본 경험이 풍부했다. 그가 한창 때 큰 재산을 모은 건 인삼이나 짐승 가죽을 도구하여 천국과 밀무역을 했기 때문인데 직접 북경까지 가본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정치 같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고달프고 위험하고 입속에 눈이 벌건 먼 길이었지만 남의 나라의 격변기는 남의 일 같지 않게 그의 피부에 사정없이 와 부딪혔고 그런 경험은 나라 안에서 입속만을 추구하는 동업자들과는 색다른 현실 감각을 일깨워 주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입속보다는 나라 근심을 더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이조가 망한다는 것은 또 한 번 왕의 성이 바뀌는 단순한 왕조의 흥망과는 다른 양상이 되리라는 고약한 예감이 그의 상업 의욕을 위축시키고 있다. 정말 안 되겠습니까, 주인어른? 최서방이 아직도 한 가닥의 미련을 못 버리고 본론으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럼 내가 우정 그러겠나. 전처만의 주름 사이로 수심이 어렸다. 최서방은 속으로 영감도 이제 많이 늙었다고 생각하면서 더 이상 조르지 않기로 한다. 그냥 일어나기도 못해서 그가 돌아다니며 본 것 중에서 신기한 것을 하나 얘기해서 가벼운 웃음거리로 삼아보려 든다. 이번 길에 서울에서 하루 묵었는데 거기서 글쎄 말로만 듣던 양인을 구경하지 않았겠습니까? 양인이 지나가자 사람들이 백절치니같이 모여들어 구경을 하는데 정말 눈이 움푹하니 새파랗고 머리칼은 옥수수 씨염 말라붙은 것 같은데 꼬리가 달린 것 같지 않던뎁쇼. 벗겨보진 못했지만 바지가 넣고 꿰맨 것처럼 꽉 껴서 푼더분한 데라고는 없으니 어둠에 어드럽게 꼬리를 사려두었겠습니까? 자넨 그럼 양인들이 미개해서 아직도 꼬리가 남아있단 소리를 믿나? 아무 데서나 흘레를 붙는다니 짐승과 다를 바가 뭐 있으니까? 이제 그만 가보게나. 한증하는 거 잊어뿌리지 말고. 그리고 설라문에 어찌하랍쇼? 아닐세. 그 다음은 자네가 알아서 할 일이지. 날더러 물어. 멀쩡한 사람 같으니라고. 최서방이 물러간 다음에도 전처만은 한동안 멍하니 복국만 쳐다보고 앉아 있었다. 그도 양인을 본 적이 있었다. 이 땅에 여기저기서 양인 구경했단 소리가 돌기 몇 해 전 복경에서 양인을 본 적이 있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아무 데서나 흘레붙는다고 즐겁을 하는 끌어안고 입 맞추는 장면을 직접 본 것이었다. 말이 끄는 바퀴 달린 가마 같은 데서 바지 입은 남자 양인이 먼저 내리더니 그 안에 여자를 부축해 내려주는가 했더니 꽉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입을 맞추는 것이었다. 넣고 꿰맨 것처럼 팔대기 모양이 그대로 드러난 하얀 옷을 입은 여자의 팔도 남자의 모가지를 꽉 끌어안고 놓아주지 않았다. 짐승만도 못한 오랑캐를 봤나? 정말 길바닥에서 흘레를 붙으려는 거 아닌가? 어휴. 동행은 제풀에 벌겋게 달아오른 얼굴로 이렇게 호령을 하고 도망을 쳤지만
전처마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꼼짝을 못하고 지켜보았다. 양인 남자가 양인 여자를 길에 내려놓았다. 그 두 사람의 얼굴이 왜 그렇게 환하고 눈부셔 보였는지 전처마는 지금까지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얼굴은 그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순수한 기쁨으로 아침 햇살 속에 갓 피어난 커다란 꽃송이처럼 빛나고 있었다. 이상도 하지. 양인들은 저런 얼굴로 흘레를 붓는 걸까? 양인 여자는 양인 남자에 비해 키가 작달막했다. 머리칼이 둘 다 명주실다발 같은 미색이어서 나이를 짐작할 수는 없었지만 어쩌면 부부가 아니라 부녀간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흘레까지는 안 갔더라도 부녀간에 볼을 부비고 입술을 서로 댄다는 것도 해괴망측한 일이긴 하지만 더욱 해괴한 것은 전처만 자신의 눈이었다. 그는 그들의 모습이 보기 싫지가 않았다. 보기 싫기는커녕 생전 처음 맛보는 설레는 황홀감을 경험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었다. 그의 설렘 속엔 전혀 음탕함이나 정욕의 낌새 같은 게 없는 것도 신기했다. 구체적인 성욕이라는 걸 느끼기 전 소년 시절 깜짝 놀라게 아름다운 노을이나 꽃을 보고 느낀 설렘과도 닮은 순수한 것이었다. 지금도 그 광경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렌다. 그는 괜히 한번 큰 소리로 허튼 기침을 두어 번 했다. 그리고 반듯하게 의관을 정제했다. 갓 그늘이 그의 깐깐한 이마에 살짝 우수를 더했다. 섬돌로 내려선 그는 굽 높은 나막신을 신었다. 나막신은 그가 집안에서만 신는 신이었다. 밖에 볼 일이 있는 것은 아닌 모양이었다. 그렇다고 안에 기난 볼 일이 있는 것도 아닌 듯 중문 밖에서 머뭇거렸다. 중문을 지나면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높이 솟아있고 마당의 꾸밈이 운치스러워 볼만했다. 아무리 개딱지 같아도 방과 부엌과 뒷간은 갖추어야 집구실을 하듯이 개성집이라면 거기에다 화초석이라는 화초 놓는 긴 돌을 하나 덧붙여야 비로소 집이 된다. 전처만의 집쯤 되면 3층이나 되는 화초석에다 연못과 귀한 관상목을 고루 갖춘 풍치 있는 마당이 조금도 분수에 어긋나는 게 아니었다. 드높은 안채 역시 골고루 정결하고 반들반들했지만 기가 질리게 으리으리하지는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조촐하고 꼭 필요한 세간이 안 식구들의 손때로 그렇게 윤이 나는 것이지 부자 티가 나게 값비싼 세간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층앙아리가 층층이 놓인 3층 찬장이나 마루나 기둥이 한결같이 얼굴이 비치게 반들대는 걸 보면 으리으리하기는커녕 문득 청승맞다 싶은 적막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었다. 안식구는 전처만의 마누라 홍씨와 행랑 것들이 머리빵 아씨라 부르는 혼자 된 며느리와 손녀 태임이까지 모두 3식구였다. 살림은 주로 홍씨가 했다. 시어머니가 아래 것들과 마찬가지로 도랑치마를 휘두르며 온종일 부지런하게 안팎살림을 건사하는 것을 며느리는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태연히 지켜보았다. 속 모르는 사람은 홍씨더러 극성 좀 작작 떨고 이제 그만 며느리한테 곳간 열쇠 내주라고들 하지만 홍씨의 살림 주장엔 순전히 일복만 따랐지 남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과 상관 있는 실속이 있는 건 아니었다. 곳간 열쇠는 영감이 쥐고 있었고 하다못해 바늘 한 쌈까지 영감이 사들였다. 설이 돌아오면 새갓난 아들들과 전에 거느리고 있는 사환이나 서사들의 망건을 공단으로 새로 꾸미는 일까지 홍씨의 몫이 되는데 그게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망건을 꾸밀 수 있도록 조각조각 마름질에 파는 검은 공단은 오를 다투게 얀얏해서 까딱 잘못하면 못쓰게 되는 수가 있었다. 그러나 영감은 그 잘난 공단 조각 하나도 여벌로 더 들여보내는 일 없어 한두 개 더 얻으려면 곱지 않은 눈총과 못마땅해 하는 헛기침 소리를 들어야만 했다. 지금은 둘째 아들에게 넘겨주었지만 그의 청포전 도가에 중국의 금단과 토산의 명주와 마포, 저포가 길길이 쌓여있을 때나 돈괴의 무게로 구들장이 내려앉았다는 소문이 자자한 지금이나 전처만의 홍씨에 대한 반집 발음은 한결같았다. 그렇다고 홍씨가 그걸 원망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아니었다.
풍족하게 타고난 일복을 홍 씨는 매우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었고 날로 일복이 불어나는 것으로서 살림이 불어나는 것을 대강 계량하는 재주가 남달라 호의호식 안 하고도 제법 당당하게 부자티 낼 줄도 알았다. 홍 씨에게 걱정이 있다면 허구한 날 손끝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림처럼 머리빵을 지키고 있는 청상과부, 며느리 때문이었다. 홍 씨가 손녀 태임이하고 거처하는 안방과 머리빵 사이는 4칸 큰 마루를 격해 있건만 홍 씨는 잠잘 때나 바느질할 때나 부엌일 건사할 때나 쉴 새 없이 머리빵 정적 속에서 한숨 소리, 옷기 스치는 소리를 가려내려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살았다. 그 일에 스스로 지치기도 하고 말벗도 그리울 때면 홍 씨는 넌지시 며느리를 안방으로 부르기도 했다. 빚어놓은 것처럼 단아하고 무표정한 며느리는 이런 호출에 순순히 응했지만 홍 씨는 왠지 허수아비를 상대하는 것처럼 허전해서 괜히 말만 많아졌다. 내 솜씨 네가 물려받아야지. 아까워서 오도록거는. 죽어도 손은 남기고 가라고들 하지만 손 두고 가는 게 별거냐? 맏며느리한테 물려주는 거지. 나도 이제 옛날 같지 않다. 누우면 삭신이 안 쑤시는 데가 없어야. 이러면서 바느질거리를 펴놓고 더 열심히 주절되게 마련이다. 네 시아버님은 솜을 조금이라도 두둑하게 두면 안 입으신단다. 그저 두는 둥 마는 둥 백지장처럼 펴두어야지. 솜 둘 때는 솔기에다 살짝 풀칠을 해서 솜을 눌러줘야 한다. 38에 명주 안 받친 두루막은 고약해서 그렇게 안 하면 솜이 아래로 처지거든. 젊어서 한창 남봉 필 때도 무명옷만 입으시던 양반이 기껏 모양 낸다는 게 반주 두루막의 고작이더니 요즘 38이나 명주를 부쩍 받치시는 걸 보면 그 극성 맞은 양반도 늙으셨는지 돈이 누룩머리를 앓는지. 얘야, 바늘귀 좀 꿰주련? 며느리한테 들으라고 하는 소린지 혼잣말인지 주절대며 38 두루막을 꾸미고 있던 홍 씨가 허리를 펴면서 시종 말없이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바늘과 실패를 내밀었다. 한쪽 무릎을 세우고 꼼짝 않고 앉아있던 며느리가 마지못해 그걸 받으려고 하자 할머니, 제가. 하면서 태임이가 얼른 가로챘다. 할머니 바늘귀 꿰는 건 늘 태임이 소임이었고 태임인 그 밖에도 눈썰미가 있어 할머니 옆에서 조각보도 모으고 토시 같은 것도 곧잘 만들 줄 알았다. 아까부터 며느리에 대해 속으로 단단히 벼르고 생각한 바가 있는 홍씨인지라 바늘귀도 못 꿰게 한 게 못내 서운해서 바늘 대신 자신의 10손가락을 있는 대로 고추 세워서 며느리 앞에 들이대면서 푸념을 하기 시작한다. 응? 이 손끝 좀 보렴. 험하기가 꼭 타박술 같잖는. 가려운 데 긁어도 시원하다 못해 핏줄이 서게 생겼으니 38 바느질이 아랑곳이냐. 만지기가 무섭게 보풀애기가 일어나니 어드럭거는. 내 몸도 예전 같지 않다. 네 시아버님은 내가 천년만년 무쇠인 줄 아시지만 속은 골고 사가 삭신이 안 쑤시는 데가 있는 줄 아는? 여보케야, 해마다 정이월이면 말아 만져 바느질까지 해서 집어넣어 놔야 직성이 풀리던 겨울 바느질을 이제야 주물럭대고 앉았겠는. 방안이 후투타고 마당에 만개한 영산홍이 창호지를 은은한 노을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잠자코 듣고만 있는 머리빵 아씨의 숨결도 후투했고 무릎 위에 사뿐히 깍지 낀 손가락은 뱅어처럼 유연하고 매끄러워 보였다. 그러나 콧날이 서고 입가가 오밀조밀하고 목이 상큼한 얼굴엔 차가울 것 같은 느낌 외엔 표정이라곤 없었다. 차가울 것 같은 느낌도 표정이라기보다는 만지면 차가울 것 같다는 일종의 질감이었다. 언니 언니한테 시키세요. 며느리가 처음으로 입을 열어 짤막하게 한마디 했다. 나직하고 감정이 섞이지 않은 목소리였다. 너희 시아버님이 그 언년네가 바느질한 옷을 입으실성 싶는?
어린 반푼어지도 없어야. 어떻게 그렇게 내 솜씨 하나는 잘 알아보시는지. 인연의 팔자가 타고난 영감복은 그것밖에 없다니까. 그러고 나서 홍 씨는 속으로 아차했다. 청산과부 며느리 앞에서 늙은 게 금실 자랑을 한 것 같아서였다. 며느리를 처음부터 잘못 길들인 것도 홍 씨의 이런 자격지심과 관계가 있었다. 마다들의 병은 보신만 잘하면 나을 수 있는 부족증이라고 했지만 인삼녹용에 살모사를 끼니처럼 대놓고 보신을 해도 병은 하루하루 골수에 사무쳐갔다. 부족증엔 부부 합방을 가장 금기로 쳐 결혼한 부부도 갈라놓는 걸 약보다 우선하는 게 마땅하거늘 씨라도 받을 욕심에 장가를 들였으니 처음부터 며느리를 상전으로 받들 수밖에 없었다. 용케 씨는 받은 줄 알았더니 낳고 보니 딸이어서 허탕을 치고 명재촉만 한 셈이었다. 한 번만 더 씨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십사고 천지신명께 간절히 빈 보람도 없이 마지는 태임이 돌 안에 부모를 앞서가고 말았다. 제8자가 사나워서 과부가 됐다며 속상할 때는 더러 구박도 할 수 있으련만 이건 번연히 과부 만들 줄 알고 데려온 며느리니 늘 떳떳지가 못해 눈치 보고 상전처럼 떠받들던 게 아주 굳어버렸으니 이제 와서 버릇 좀 고쳐봐야겠다고 아무리 별러받댔자 말짱 허사였다. 지금도 며느리한테 바늘귀 하나 못 깨게 한 주제에 주책 없이 주절된 말이 행여 며느리의 울적한 심사를 건드렸을까 싶어 주섬주섬 주워 담기에 바빴다. 너희 시아버님이 나한테 못할 노릇한 건 말도 말아라야. 나처럼 서러운 세상 산 여편네도 드물다. 그 양반이 24, 내가 19에 혼인을 했으니 서로 관연했고 난 머리꼬랭이가 어찌나 남 부끄럽던지 어드럭하든지 그저 쪽만이라도 찌고 싶었으니까 신랑이 가난한 건 안중에도 없더라. 우리 친정 역시 촌에서 근근히 살았으니까 나 들어오고 이 집 참 무섭게 불어났지. 불 일어나듯 했으니까. 처음 시집 왔을 땐 시접골 김부잔의 서사로 있던 어른이 김부자 마음에 들어서 의주의 차인으로 나가 계시면서 참 김부잔의 돈도 많이 벌어주고 당신도 엄청 버셨지. 워낙 통이 큰 어른이라 조선 팔도 돈을 긁어모은 것만 가지고는 성이 차지 않아 대국하고도 장사를 하셨으니까. 홍삼이나 수달피 같은 걸 이 땅엔 씨가 마르게 긁어모아 대국상인한테 팔면 부르는 게 값이라 5곱, 10곱 장사가 된다더라. 당신이 몸소 북경까지 가보신 적도 있지. 배 타고도 가고 의주로 해서 강 건너도 가고 돈 버는 일이라면 말리길도 남백리길보다 우습게 아는 양반이니까. 그러면 뭐라는? 집엔 1년에 한 번 설에나 다니러 오시는걸. 딴 집 차인들은 추석에도 다니러 오고 딴 핑계로도 집에 들르곤 하더라만 그 양반은 실수로도 그런 일이 없지 뭐냐. 그 지방에 소시를 두셨으니까 정부는 거기 두고 본가엔 그저 도리만 다하신 것뿐이지. 그 양반이 도리를 저버리지 않아. 그래도 아들 셋은 두었다만 생각하면 억울한 세상 살았지. 태임 애비도 10월 생일이지만 둘째, 셋째 애가 왜 다 같이 10월생인 줄 알겠는? 다 설에 생긴 자식이니까. 더 낳고 싶어도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며느리는 한마디도 대꾸를 안 했고 의뢰 그러려니 며느리의 말 수 없음에 이제 이골이 난 홍 씨는 대꾸 같은 건 기대도 안 하고 그렇게 주절되는 거였다. 홍 씨는 자기의 신세 타령이 며느리에게 위로가 된다는 걸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었다. 그러나 홍 씨가 눈치가 없어서 그렇지 며느리의 긴 눈꼬리가 상큼하게 곤두서면서 표정 없는 얼굴에 서리빨 같은 냉기가 돌았다. 며느리는
홍 씨가 아들을 셋 낳은 걸 마치 영감님과 생전 잠자리를 3번밖에 같이 안 한 증거처럼 말함으로써 의당 있음직한 그녀의 그 방면의 기가를 다독거려 보려는 속셈에 구역질을 느꼈다. 부족증이란 워낙 여자를 밝힌다지만 그녀의 남편은 그게 더 심해 죽기 며칠 전까지 그녀를 바쳤고 남자에 대한 기억이 병적인 색정이 전부인 그녀는 혼자 되고 나서 10년이나 되지만 한 번도 그 방면의 욕정으로 남자를 그리워해 본 적이 없었다. 그렇다고 자기 신세가 딱하게 된 걸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그런 말로 위로받을 수 있는 성질의 것이 결코 아니라는 자기 신세에 대한 막연하면서 옹골찬 주장을 가지고 있었다. 남학신 소리와 찌렁찌렁 울리게 우렁찬 헛기침 소리가 났다. 전처마는 집안에선 굽이 높은 남학신을 신기 때문에 그 덜그럭 소리만으로도 인기척이 되고도 남으련만 안에 들 때는 꼭 그렇게 헛기침을 해댔다. 홍 씨는 거의 매일 듣는 영감의 그 거창한 인기척에 번번이 즐겁을 하게 놀랐다. 스스로를 안 차고 다부지다고 알고 있건만 영감한테만은 주눅도 잘 들거니와 경망도 잘 떠는 까닭은 알다가도 모르겠고 다만 며느리 앞에 민망할 따름이었다. 벌써 김심대 됐는? 홍 씨는 솜을 다둬 뒤집으려던 산팔 두루막을 주섬주섬 접어서 밀어놓으면서 며느리 눈치를 살폈다. 며느리는 역시 대답 없이 새초로만이 고개를 숙이고 일어선다. 전처마는 겨우 한갑에 백발이 성성했지만 기골이 장대했고 눈빛이 섬뜩하도록 매서웠고 하관이 빠르고 턱이 날카로웠다. 은빛 수염에 덮여 한결 부드럽고 후덕해 보이는 지금까지도 홍 씨는 19살 적 어여머리하고 시집가던 날 처음 본 신랑의 깐깐하고 정없어 보이는 인상을 잊지 않고 있었다. 당신이 무슨 양반이라고. 홍 씨는 아내 들 때도 깍듯의 의관을 정제한 영감을 이렇게 속으로 비웃었다. 만약 입 밖에 그런 소리를 냈다간 비웃음보다도 크나큰 욕이 되리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원래 벼슬아치나 서울의 세도가와 거미줄 만한 연줄만 닿아도 교만하게 자세하는 향반 따위를 우습게 넘보는 것은 개성 사람들의 대대로 물려받은 기질이고 전처마는 그게 좀 유난했다. 그가 밖에서 부리는 사환이나 서기 중 교활하거나 게으른 자에게 호령하는 말은 을의 양반 같은 놈이었고 더 변변치 않은 자에겐 양반만도 못한 놈이었다. 그러나 그의 양반에 대한 미움이 왜 그리 치열한지는 홍씨 푼수로는 어림짐작도 안 가는 일이었다. 다만 홍씨는 영감이 안에 들어올 때도 행전치고 두루막 입고 갓쓰고 마치 스스러운데 나들이 하듯 들르는 게 아니 꼽고도 야속할 따름이었다. 젊어서는 타관의 이쁜 소실한테다 정을 두고 다니는 영감이다 싶어 그저 어렵기만 하더니 늙음하겐 또 의관의 위엄으로 마누라의 범접을 막는다 싶었던 것이다. 영감과 여태껏 3번밖에 합방을 안 해봤다는 건 거짓말이지만 맏며느리가 청상의 신세로 머리빵을 지키게 되고부터 영감은 한 번도 안방에서 잠자리를 한 일이 없었다. 남보다 큰 엄장이 작년처럼 씩씩하고 식탐이 한결같고 인삼즙을 장복을 하고 술도 인삼주 아니면 안 마시는 영감이 마누라를 소 닭 보듯 하니 도대체 그 기운이 어디로 빠치는 걸까? 홍 씨는 그게 안달이 나게 궁금했지만 감히 입 밖에 내진 못했다. 멀리 천리박 의주에 소실을 두었을 땐 숨길 수도 있으련만 그걸 본가에 숨길 척도 안 한 영감이었다. 홍 씨는 그런 영감이 미덥다기보다는 무서웠다. 씨앗을 보면 돌붙여도 돌아앉는다는데 한창 나이 때도 마누라 속이 볶이는 걸 조금도 헤아려 주려 들지 않았으니 영감 눈엔 아예 마누라가 여자로 보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면 홍 씨는 아직도 제법 앙칼진 부하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감히 영감 앞에선 내색을 못했다. 영감이 알아주지 않는 여자다움이기에 홍 씨도 그런 게 자신 속에 있다는 걸 내색할 수가 없었다. 영감이 콩을 파치라면 파치라고 따라 부르기만 할 뿐 아니라 파트로 보일 수도 있는 홍 씨였다. 영감이 홍 씨한테서 투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투기를 못 해봤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어느새 어쩐 일이시니까? 곁들이라도 차려올리리까?
아니요. 김심은 작은 애내서 들겠어. 그 애한테 기니 일러둘 것도 있고 해서. 근데 대미 너 지금 뭐하는? 토시를 꿰매고 있는 태임의 앙증맞은 손놀림을 보고 있던 전영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 사이 머리빵 아씨는 그림자처럼 조용히 빠져나갔다. 할아버지 토시 만들고 있어요. 누가 너더러 그런 거 하랬는? 할머니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바지 저고리 짓는 것도 가르쳐 주신댔거들랑요. 허라는 글 공부는 안 하고 바느질은 왜 하는? 썩 집어쳐라. 그리고 임자, 저때 내가 지전에서 들여보내준 종이는 어떡하고 쟤한테 저런 걸 시키고 있어. 어드럽게 그 많은 종이를 탐해서 글씨 공부를 시키니까. 영감님은 제가 당추라도 당추, 고추 하나 달고 나온 줄 아시나 본데 태임인 계집애야요. 시집가서 시부모 받들고 남편 수발들 공부는 공부 아니니까? 하, 왜 이리 말이 많소? 나 말 많은 거 이제 하셨으니까? 막내 며느리 볼 때 큰 부잣집 딸 데려온다고 온 동네가 다 떠들썩 하더니만 시상에 뭐 한 가지라도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있었으니까? 아무거나 헐 줄 아는 걸 한 가지 해보라니까 토시를 헐 줄 안다더니 토시 한 짝을 온종일 소경 애 낳아 주무르듯이 주무르기만 하길래 자세히 보니 얼추 흉내를 내긴 냈는데 창구멍을 안 내고 다 꿰매버렸으니 제가 무슨 재간으로 뒤집겠으니까 내 기가 막혀서 이 송도 바닥에도 딸년을 그따위로 가르쳐 시집 보내는 애미가 있으니 난요 태임이가 그짝 날까봐 누가 뭐래도 가르칠 건 다 가르쳐야겠습니다요. 홍씨의 항변은 구구절절 옳아서 전영감은 말문이 막힌다. 그렇다고 태임이에게 아녀자들이 익혀야 할 수공과 범절 이상의 것을 가르치고 싶다는 굴뚝 같은 바람을 단념한 건 아니다. 그런 엉뚱한 생각은 일찍부터였다. 소녀가 태어났을 때 홍씨는 손자가 아닌 게 섭섭해 영감에게 이름을 지어달란 부탁도 안 하고 제멋대로 갓난이라고 불렀었다. 태임인 거의 백날이 될 때까지 갓난이라고 불렸는데 그건 영감 역시 손녀의 장명에 무심해서가 아니고 그렇게 오래 고심했기 때문이었다. 생업에 종사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만큼의 언문과 진서를 익히고 사계치부법에 능통한 그였지만 선비만큼이야 유학에 깊지 못한지라 어질고 현숙한 후비 태임태사의 고사를 만나기까지가 그만큼이나 걸렸던 것이다. 전영감은 말머리를 손녀한테로 돌렸다. 대임아, 글씨 공부하고 바느질하고 어느 쪽이 더 재미있는? 다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그럼 글씨 공부에 더 힘써야지. 글씨 공부도 많이 했어요. 집에 있는 이야기책이란 책은 다 3번, 4번씩 베낀거려? 홍씨가 마땅치 않고 안이 곱다는 듯이 참견을 했다. 정 의심스러우시면 장지문을 한번 열어보시겠습니까? 윗방에 태임이가 베껴서 쌓아놓은 이야기책이 그의 키보다 더 클 테니 아이가 손재주가 있어서 글씨가 쭉 고른 게 주옥 같습니다요. 영감은 글씨 쓰는 일도 토시 꿰매는 일과 마찬가지 손재주로밖에 안 보는 홍씨가 마땅찮아서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나 태임에게 그토록 글씨 공부를 시키고 싶은 건 단지 내간 편지 한 장이라도 흉잡히지 않도록 반반하게 쓰게 하고 싶어서뿐만은 아니라는 데 대해선 스스로도 딱하게 여길 밖에 없었다. 영감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간 불효막심한 맏아들 때도 그랬었다. 둘째는 개성상인의 자제라면 누구나 겪게 돼 있는 길을 가게 했다. 세교가 있는 믿을 만한 상인의 전에 들여보내 사안으로부터 착실히 고된 상인 수업을 받게 한 연후에 그의 청포전을 물려주었다. 막내에겐 또 수만간에 그의 산포를 물려주기 위해 실한 종삼을 키울 수 있는 특수한 토양을 만드는 비법부터 차근차근 훈련을 시켰었다. 그런데 정작 마지에겐 그런 유형의 것을 하나도 물려줄 척을 안 했었다. 마지가 미워서도 병약해서도 아니었다. 병약해진 건 청년기로 접어들어서였고
어려서는 씩씩하고 하나를 가르치면 열을 아는 총명한 아이였다. 그 총명함이 대견한 나머지 엉뚱한 걸 물려주려 했는지도 모른다. 영감은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상업적 밝은 눈과 남다른 배포로 당대의 큰 재산을 이룩했지만 그의 마음속엔 아직도 돈으로 채워지지 않은 빈자리가 있었다. 그 빈자리와 그 속에 손톱 밑에 가시처럼 깔치작거리는 울분을 물려주려 했음인가. 마지는 그걸 감당 못해 창백하게 콜록거리다가 마침내 피를 토하고 죽어갔다. 그랬으면 됐지. 그 자식이 남긴 핏줄에게까지 그가 지닌 빈자리의 해독을 끼치려 들다니. 그는 문득 아들도 아닌 계집애에 대한 자신의 무턱대고 과분한 기대에 불길한 예감을 품은 적도 있었지만 그걸 깨끗이 단념하지는 못했다. 아가, 그럼 앞으론 진서를 써보렴. 천자문을 떼었으니까 그냥 그리지만 말고 뜻을 알고 쓸 수 있겠는? 네, 할아버지. 아니 영감, 계집애를 명필을 만들어 뭘 어쩌자고 이러시니까. 한석봉이도 그 어머니는 떡 쪼꼬르게 써는 걸로 좋겠단 소리도 못 들으셨으니까. 전영감은 마누라한테서 명필 소리를 듣자마자 손녀가 되길 바라는 게 결코 명필 따위가 아니란 걸 알 것 같아진다. 임자 말이 맞소. 종이를 수백 권을 메어서 글씨 공부를 시켜봤댔자. 잘 돼야 명필이지. 그까진 명필은 돼서 무엇하겠소. 학문을 익혀야지. 내 일찍이 갑인해서 어깨 너머로 겨우 동몽선습을 뗀 것으로 학문이 끝났으니 손녀 하나 가르칠 자격도 없구려. 그렇다고 계집을 서당에 보낼 수도 없고 독선생을 구해볼 밖에. 설마 온정신으로 하시는 말씀은 아니겠죠? 왜 아니요? 내가 언제 임자한테 허튼 수작 합디까? 민중전 또 나겠구랴. 홍 씨는 기가 차서 겨우 한마디 빈정거리곤 되레 말문이 막힌다. 그러나 속으론 딸의 덕에 부엉구는 아무나 하는 줄 아남. 아무리 손녀가 귀해도 중인 주제에 넘볼 일이 따로 있지. 저 양반이 혹시 망령이 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영감의 입에서 떨어진 불호령은 전혀 딴판의 것이었다. 말이면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태임이가 어떤 손주 딸이라고 하필이면 민중전한테 피한단 말이오. 에이, 방정맞이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그럼 상감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고 벼슬자리란 벼슬자리는 부르는 게 값으로 몽땅 팔아 치마폭 아래 챙기고 시아버지도 내쫓은 민중전보다 더 나은 여자가 이 나라 안에 있다는 말씀이시니까. 주절주절 말은 많아도 한 번도 뼈대 있는 소리로 그에게 대든 적이 없는 마누라가 빈정거리기를 거듭하자. 듣기 싫어요. 민중전 얘기는 왜 자꾸 해요? 영감이 이렇게 버럭 화만 냈지. 그가 태임이에게 바라는 게 뭔지를 구체적으로 밝히진 못했다. 그는 태임이가 이 나라 여자들과는 다르게 살길 바랐다. 이 나라 여자들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공통으로 쓰고 있는 숙명적인 굴레에서 태임이만은 풀어주고 싶었다. 그러나 여태까지 여자들이 살아온 것과 다른 삶이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그런 삶을 예비해야 되는지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미구의 여자들의 삶도 달라지게 되리란 막연한 예감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다. 나라 안팎의 감도는 심상치 않은 풍운이 다만 왕의 성이 바뀌는 역성혁명으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예감과도 상통하는 그만의 현실 감각이었다. 그러나 그의 감각은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하도 유별난 것이어서 섣불리 발설할 계제가 아니었다. 태임이가 그렇게 살길 바란다는 것은 민중전을 꿈꾸는 것보다 더 황당스러운 것이어서 환장을 안 하고는 발설할 일이 못됐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가 글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바느질도 잘할 테니까 다투지 마세요. 네? 태임이가 솜 더 뒤집어서 창구멍을 곱게 마무리한 토시를 얌전하게 포개서 한편으로 밀어놓으면서 의젓하게 말했다.
11살짜리로 그닥 숙성하다 순 없어도 언동이 늠름했고 나긋한 어깨와 곱게 딴 윤기 나는 머리꼬랑이와 희고 상큼한 목고개에선 여자다움이 향기처럼 은은히 풍겼고 애미 닮아 단아한 얼굴에선 애미 닮지 않은 풍부한 표정이 생동하고 있었다. 전 영감은 손녀에게 애정 표현을 하고 싶어 가슴이 옥죄는 것 같았다. 그리고 그가 외지에서 본 양인 남녀 생각이 났다. 그도 손녀를 그 양인들처럼 꼭 끌어안고 볼을 부비고 싶었다. 자신의 가슴으로 손녀 가슴의 건강한 고동소리를 확인하고 싶었다. 오랑캐들 풍속 중에서도 가장 망측한 걸 흉내내고 싶은 자신의 속셈이 민망해서 그는 두어 번 허튼 기침소리를 내고 나서 말했다. 참, 둘째네 가는 길에 태임을 데리고 갈까 해서 들어온 길이오. 태임아, 할아버지하고 작은 집 가지 않겠는? 태임이 발딱 일어나면서 입이 한박같이 벌어졌다. 할머니, 저 할아버지 따라가도 되죠? 네, 할머니. 네 할아버지가 하고 싶으신 일을 누구라 말리겠는. 그렇지만 영감, 태임인 계집애야요. 태임 애비 키울 때 하시던 대로 앞세우고 다녀봤대 자야요. 그땐 남 보기에도 좋았고 영감도 자랑스러우셨겠지만 지금은 청승 맞습니다요. 남 보기에 세상 천지에 손녀딸 하나밖에 없는 불쌍한 청맹관이 늙은이로 보이고 싶으면 앞세우고 나가시구랴. 그 반지 빠른 입 썩 닥치지 못할까? 대임아, 어서 옷 갈아입어라. 이쁘지? 태임이가 냉큼 윗방으로 올라갔다. 영감 나물에 뭐 하시겠습니까? 제 애미 버릇은 내가 망쳐놓았고 제 버릇은 영감이 망쳐놓으려 드니 서로 피장파장이죠. 대임일 내가 망치다니요. 말벗이나 하려고 데리고 다니는 걸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냉큼 옷을 갈아입고 내려온 태임을 앞세우고 전 영감은 집을 벗어났다. 집을 벗어나자 마음이 한껏 흔쾌하고 자유로워진 영감은 손녀를 얼르기 시작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요 예쁜 각시는 어디에서 생겼는? 할아버지가 야다리 밑에서 좋았지. 태임이가 겨우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부터 가르친 재롱이었다. 전 영감만이라도 개성 사람들은 아이들이 예쁘게 굴 때도 밉게 굴 때도 야다리 밑에서 좋았단 우스갯소리를 잘했다. 전 영감은 문득 그런 야다리 말고 새로운 야다리를 태임이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진다. 대마, 이 할아버지가 지금부터 하는 말 잘 들어두어야 한다. 야다리는 그 옛날 고려가 이 성도를 서울로 하고 융성했을 때 수만리 밖 서역의 오랑캐들이 고려 임금에게 예물로 바치려고 약대를 몰고 와 메어놓았던 자리가 남아있는 다리란다. 약대가 뭔데요, 할아버지? 소문에 듣기론 등에 큰 혹이 달린 큰 짐승인데 물 한 모금 안 마시고도 먼 길을 갈 수 있고 짐도 많이 싣는단다. 할아버지도 못 본 짐승이 있어요? 그럼 이 나라 안에 없는 짐승이니까. 약대는 새끼를 못 낳나 보죠? 새끼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받을 새 없이 야다리 밑에서 굶겨 죽였단다. 왜요? 할아버지, 불쌍하잖아요. 그땐 우리 고려의 힘이 그만큼 셌단다. 그래서 그까짓 오랑캐들이 바치는 예물에 허겁지겁하지 않는다는 의젓함을 보여주려고 그런 것이지. 알겠는? 약대가 불쌍해요. 새끼를 퍼뜨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랬어요. 그럼 지금 우리도 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전 영감은 계집애는 역시 별 수 없다는 생각을 한다. 태임에 비해 소년 시절에도 같은 얘기를 들려준 적이 있는데 소년은 죽은 약대를 불쌍히 하기보다는
지난 시대 고려에 거칠 것 없는 기상을 흠모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늘 그는 쓸쓸한 심사로 지난날 약대 얘기 다음으로 소년에게 들려준 사해를 누비며 무역을 자유자재로 한 고려의 거대한 3층 배 얘기나 끊임없이 북방을 넘본 그 원대한 포부 얘기는 안 하기로 한다. 전에 먼저 들렀다 가자. 삼촌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시정거리는 동해랑에서 그리 멀지 않아 이내 둘째 아들 부성이가 맡아 경영하는 청포전에 당도했다. 아버님 납셨으니까요. 서기하고 이마를 맞대고 산가지를 놓고 있던 부성이가 얼른 일어서서 영접했다. 너네 집에서 김심을 먹으려고.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런지 둘째 아기 단평채 솜씨 생각이 나더구나. 편수도 좀 장만하라고 이러겠습니다. 종상아, 너 후딱 안에 좀 다녀온. 피륙을 감았다 풀었다 하며 반듯하게 감는 연습에 열중하고 있던 아 녀석이 고개를 들었다. 못 보던 애 아니냐? 아, 네 아버님. 새로 왔는? 아, 네 아버님. 어디 사는 네 집 자제냐? 아, 거시키 어dim에서 본 듯한 얼굴이다만. 네, 거시키 이성이가 며칠 전에 소개해서 사환으로 들였습죠. 이성이는 산포를 하는 영감의 막내 아들이었다. 이성이가 소개했다면 새골 사람의 자제일 텐데 네 집 아들인고. 부성이도 종삼이도 대답을 못하고 머뭇거리기만 했다. 왜 대답을 못해? 어쩐지 많이 본 얼굴이더라니. 내가 알아맞히련? 실은 거시키 새골 이생원 댁 있습죠? 그 이생원의 손자뻘 되는 뭐라고? 이생원 그 작자의 손자라고? 그 작자가 그 잘난 양반이 제 손자를 내 집 사환으로 보냈더란 말이냐? 전영감의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나면서 풍성하고 부드럽던 수염이 노한 사자의 갈기털처럼 곤두섰다. 거기다 날카로운 눈빛이 분노로 이글대니까 무서운 형상이 되었다. 원래 새골 이생원 댁과 전영감이 앙숙인 건 알고 있었지만 그렇게까지 무섭게 노할 줄은 부성이도 뜻밖이었다. 고정하세요, 아버님. 언제적 이생원인데 생원님이 아직 살아 계실 리가 있나요? 생원님 돌아가신 후 가세가 기울어 식구들도 풍비박산이 되었나 봅니다요. 저 애도 탁원에 나가 있던 생원님 막내 자손의 막내 아들이라니까 아마 종손은 저보다도 손위가 되겠습죠. 그래, 아직도 그 옛집에 남아있는 안 식구가 파파 늙은 노파인걸 본 적이 있느니라. 그 노파가 그 작자의 맏며느리일 테지. 그래도 그렇지. 그 도도하고 잘난 양반의 핏줄을 천한 장사꾼의 집 사환으로 들여보내? 양반이 썩고 영락해도 아주 고약하게 영락했구나. 그대 형편이 어디 지금 양반 찾게 됐나며? 우리네와 다른 양반 채통이 남아있다면 안 식구들이 치마를 외로 입는다는 것밖에 없을거려. 모르는 소리. 양반님네들이란 누덕 치마도 외로만 입으면 바로 입은 비단 치마를 얼마든지 능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맹랑한 족속들이지. 약간 누그러진 듯한 분노가 다시 타오를 것 같은 기미를 보이자 종상이가 얼른 심부름을 가려고 했다. 너 이놈! 계속 걸어! 전영감의 찌렁찌렁 울리는 목소리에 종상이의 몸이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로 고개를 돌리고 나를 똑바로 봐라. 종상이가 시키는 대로 했다. 닮았어. 그 작자와 쏙 빼닮았어. 전영감의 목소리가 착 가라앉으면서 분위기가 무시무시해졌다. 태임이가 겁먹은 얼굴로 할아버지의 두루막 자락에 매달렸다. 전영감은 천천히 종상이한테로 다가가 한 손으로 멱살을 잡고 한 손으로 턱을 받쳐들었다. 애티가 가시지 않은 갸름한 얼굴에
어딘지 기풍 같은 게 서려 보였다. 눈치도 맑고 순해 보였고 눈썹이 수치로 그린 듯 짙고 뚜렷했다. 이생원의 눈썹도 그랬었다. 소년이 와들와들 떨었다. 겁낼 것 없다. 나를 똑바로 봐라. 그렇게 겁먹은 눈으로 보지 말고 힘껏 노려보란 말이다. 알겠네? 원수처럼 노려봐.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노려보란 말이야. 이 못나 자빠진 양반의 새끼야! 멱살을 잡은 영감의 손에 힘줄이 솟고 눈알이 무섭게 불그러졌다. 처음 보는 아버지의 이런 험상에 부성이는 가슴이 섬뜩했고 종상이는 와들와들 떨기 시작했다. 부릅뜨기는커녕 종상이의 눈엔 눈물이 가득 괴었다. 벼랑간 비단 찢는 것 같은 날카로운 소리로 태임이 울부짖었다. 할아버지 그만해. 저 애를 용서해 주세요. 할아버지 제발. 저 애가 불쌍해요. 전첨한 영감은 종상의 멱살을 놓지 않은 채 다른 한 손으로 태임이가 잡은 두루막 자락을 모질게 뿌리쳤다. 부두득 솔기 뜯어지는 소리가 나면서 태임이가 나동그라졌다. 아버님, 왜 이러시니까? 고정하십시다요. 네, 아버님. 뜻밖의 사태에 놀란 부성이가 뒤늦게 이 기괴하고 무시무시한 대결에 끼어들었으나 말뿐 두 사람 사이에 손을 대서 직접 뜯어말릴 엄두도 못 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엄하게만 당한 까느론 푸근한 정을 느끼게 하던 그 보기 좋던 수염이 가닥가닥 곤두서자 노한 사자대가리 같아졌다. 그 형상으로 으르렁대는 모습에 부성이는 가위를 눌리는 것처럼 비현실적인 공포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공포감은 전영감도 마찬가지였다. 종상의 멱살을 잡지 않은 전영감의 다른 한 손의 5손가락이 쇠붙이처럼 비정한 살기를 띠고 천천히 종상이의 미간으로 뻗쳐갔다. 영감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종상이의 싱싱한 눈알을 뺄지도 모른다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편 그러면 안 돼. 그 일은 이 어린 것과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런 필사적인 자제력이 그의 손을 조금씩 떨게 했고 전체적으로 그를 아무도 간섭할 수 없는 고독하고 귀기 어린 긴장 상태 속에 홀로 있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부성이는 그의 어린 사환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우선 구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입에 침이 다 바짝 타들어가면서도 손끝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마치 아슬아슬한 줄타기처럼 보여 바스락 소리라도 내면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올 것 같아서였다. 그러나 저만큼 나동그라졌던 태임이는 겁도 없이 이번엔 할아버지의 바짓가랑이를 두 팔로 죽자꾸나 얼싸안고 앙칼진 푸념을 했다. 할아버지가 나빠요. 부리는 사람이나 읊는 사람한테 인심 잃지 말라고 긁어매듯 하시던 할아버지가 어드럽게 삼촌네 사원을 때리시니까 그 아이가 뭘 어드럽게 잘못했다고. 해마, 입 닥치지 못하겠는. 방구리만한 계집애가 사적스럽긴. 부성이가 태임을 나무라면서 전영감의 눈치를 보았다. 전영감의 쏘는 듯한 눈길과 갈기털처럼 곤두선 수염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에이! 전영감이 탄식 같기도 하고 포효 같기도 한 큰 소리를 내뱉으면서 뒷발길질로 태임을 뿌리쳤다. 동시에 종상이의 멱살도 스르르 놓았다. 종상이의 짙은 속눈썹 끝에 맺힌 눈물이 풀 끝의 이슬처럼 가련해 보이는 게 전영감의 엄청난 분노를 멋쩍게 만들었다. 전영감은 울먹이는 종상이보다 눈을 말똥말똥하게 뜨고 자기의 일거수일투족을 주시하고 있는 태임이 더 마음에 걸렸다. 태임은 저만큼 물러나 있건만도 영감은 아직도 손녀가 행전친 종아리 위를 온몸으로 악착같이 엉겨붙고 있는 것처럼 느꼈고 그런 감촉은 어쩌면 영감이 그의 속마음에 꼭꼭 숨겨놓은 여리디 여린 연민의 정이 부스스 살아 움직이는 낌새일 수도 있었다. 내 아비 이름을 데렸다. 이윽고 전영감이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물었다. 문자 숫자입니다요. 종상이가 떨리는 소리로 대답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더니 이생원의 손자만으로도 참기 어렵거늘 문수의 아들이라니 해괴한 일이로다. 전처만은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고 나서 취연해졌으므로 미처 그 말뜻을 알아듣지 못한 부성은 아버지의 노여움이 너누룩해진 줄 알고 그 사이에 얼렁뚱땅 종상이를 피신시킬 공리부터 했다. 종상아, 뭘 우물대고 있는? 휘딱 안에 다녀오라니까. 아버님 납셨으니 김심 장만하라고 전가라고. 내친 김에 아주 진 도중 어른 전에도 다녀오려무나. 어제 새만 우수리가 들쭉날쭉하니 도중 어른께서 도중 개성상인들이 동업자끼리 부르는 말. 한번 다시 해보시라고 여쭙고온. 덤벙대지 말고. 진도중 어른 전까지 가려면 낚싯줄을 작은 개울. 낚싯줄을 몇 번 건너야 하는지 아는? 부성이는 이렇게 별로 급하지 않은 용건을 주섬주섬 궁색하게 꾸며대서 종상이를 내보내고 한숨을 돌리자마자 아버지의 유별난 노여움에 대한 호기심을 구태여 감추려 들지 않는다. 아버님, 어쩐 일이시니까? 아버님이 그렇게 화내시는 건 생전 처음 뵙습니다요. 더군다나 곧 쬐그만 안유석한테 애비가 잠깐 망령이 났더랬나 보구나. 전처만은 아들의 얕은 호기심이 더 이상 빌붙을 여지 없이 짧고 쌀쌀하게 말하고 나서 슬며시 태임이를 끌어당겼다. 언젠가 이 아이한테만은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다 말고 정말 내가 망령이 난 건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들었다. 그건 계집애 따위한테 들려줄 만한 얘기가 아니었다. 더군다나 전처만의 태임에 대한 사랑은 유별났다. 입 밖에 내서 말한 적은 없지만 이 나라 여자들이 빈부 귀천에 상관없이 다만 여자이기 때문에 써야 하는 굴레로부터조차 태임이만은 자유로워지길 바라지 않았던가. 그런 태임에게 그의 일생을 고달프고 외롭게 몰고 간 그만의 굴레를 물려주려 하다니 천부당만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게 자신의 운명의 열쇠이기에 가장 사랑하는 혈육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미련으로 속이 깊숙하게 쓰렸다. 전처만이 자기 땅이라곤 이맛방만한 땅되기도 없는 주제에 자식만은 자그마치 7남매를 둔 찢어지게 가난한 소장농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새꼴은 개성에서도 가장 산포가 널리 분포돼 있는 청교면에 있는 50여 호의 큰 마을이었다. 자연히 새꼴은 인근의 10여 호 내지 15호 미만의 작은 마을들의 중심지가 되었고 그 중심의 정점엔 이생원이란 향반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생원의 선대는 본디 서울 양반으로 언제 무슨 까닭으로 낙향했는지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서울의 세도가들과 가까운 인척관계에 있고 아들, 딸이 하나같이 서울 양반과 통혼한 걸로 크게 자세하여 그 일대에서 막강한 세력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생원이 그 고장의 중심인물이란 것도 양반다운 고고한 기품이나 깊은 학문이나 본받을 만한 수신제가로 그 일대의 정신의 맥을 거머쥐고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 극에 달한 향반들의 토호질의 판도 중 이생원의 세력권을 설명하려는 것뿐이다. 이생원은 20세 미만의 소가에 급제하여 생원이 된 후 그 소성에 만족하여 대과엔 나갈 척도 안 하고 오로지 선대의 토호지를 계승 발전시키기만을 일삼아 선대가 힘없는 상민의 고열을 빨았다면 그는 한술 더 떠 그들의 껍질을 벗겨 먹으려 들었다. 이생원이 가진 토지라야 겨우 1년 계량이나 할 정도였으나 새골에서는 제일 가는 문전 옥답이었고 몽땅 소작을 주어 자식들은 쌀나무가 어떻게 생겼느냐고 묻는 걸 재롱으로 삼을 만큼 어려서부터 농사와 농사꾼을 능멸하고 양반 노름에만 힘쓰게끔 길렀다. 이생원도 서울 나들이가 잦았지만 서울 양반들의 이생원 집 출입도 잦은 편이어서 그때마다 그 대접이 융숭함을 지나쳐 질탕하였으나 내로라 하는 관직에 있는 집안과의 인연을 인근에 과시하고 빙자하여 얻는 소득이 토지에서 얻는 소득에 비할 바 아니었으므로 아무리 과람한 대접도 밑질 염려가 없었다. 마침 이생원의 서울 양반 친척이 개성유수로 부임해와 달리는 말이 날개를 얻은 듯 한층 양양해진 그의 세도로 인근 마을의 힘없는 백성들은
잠자리조차 편할 날이 없을 즈음 그의 집엔 큰 경사가 났다. 50살이 내일 모레로 이미 단산한 지 오래인 그의 마누라가 태기가 있는 듯하다 하여 긴가민가 하였더니 10달 만에 아들을 낳은 것이다. 워낙 노산인지라 아들 욕심 없이 다만 순산만을 바랐다고는 하지만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얻고 보니 자식 욕심도 재물 욕심 못지않은 이생원의 기쁨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 무렵 처만내도 7번째 아기를 낳았고 처만은 심지가 굵고 말수가 적고 뼈마디가 어른처럼 굵어 장정 한 몫의 일을 거뜬히 해내는 12살의 소년이었다. 처만내는 생원댁 안방마님처럼 노사는 아니었지만 철국밥도 배불리 먹을 형편이 못 되는지라 젖이 달려 갓난아기가 숨 넘어가는 소리로 울어대는 소리가 살인문 밖까지 들렸다. 생원댁 쉰둥이도 젖이 달려 아래 것들이 발을 동동 구르며 젖도는 데 좋다는 온갖 귀물을 구해드리느라 소슬 때문이 미어졌다. 그러나 전복, 홍합, 쇠꼬리, 돼지족발, 펄펄 뛰는 잉어, 숭어, 늙은 청둥호박, 심산유곡의 석청 등 온갖 좋은 걸 욕지기가 나게 장복을 해도 안방마님의 말라붙은 젖가슴은 불어날 적도 안 했다. 그때 행랑것의 간사한 목소리가 소곤소곤 안방마님의 귓전에다 대고 속삭였다. 마님, 처만내도 요새 해산을 했사온데 젖이 달려 갓난 것의 형상이 차마 눈뜨고 못 보게 참혹하더라고 합니다요. 듣기 싫다. 그 산것들 젖이 달리든지 굶어 죽든지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그 미물만도 못한 것이 배 줄이는 걸로 어찌 감히 우리 귀한 도련님 목마르는 걸 위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아무리 소갈머리가 밴댕이만도 못한 산것이기로서니 갖다 댈 걸 갖다 대야지. 마님의 호령은 추상 같았지만 그쯤에서 움찔하고 말 행랑것의 넉살이 아니었다. 마님, 그걸 왜 제가 모르겠습니까? 처만내는 아직 한창 나이니까 절로 말라붙은 젖이 아니라 워낙 먹는 게 부실해서 말라붙은 젖이라 이 말씀이야요. 시방이라도 괴기 넣고 끓인 진국, 미역국 한 뚝배기만 벌컥벌컥 들이켜 보라죠. 단박 포이한 젖을 곱빼기로 뽑아낼 테니 두고 보시라고요. 네 인연, 누굴 약을 올리는 게냐? 내가 필시 늙었다고 나를 능멸하려는 수작이렸다. 아유, 마님도 남의 말을 끝까지 들어보시지도 않고 화만 내시면 어드럭하니까 제 말씀은 입쇼. 제 말이 가지뿌렁인지 아닌지 처만내를 데려다 한번 증언해 보시고 나서 정말이거든 유모로 들으시라고요. 그 옆에 내 변변히 얻어먹는 것도 없이 한 해 걸러로 자식 새끼를 그렇게 여러 뽑아내고도 살피듬이 그만한 걸로 봐서는 잘만 먹이면 두 아이 먹고도 남을 젖이 절절 샘솟을 테니 두고 보시라니까요. 그럼 우리 막내 도련님을 그 산것하고 같은 젖을 빨게 하란 말이냐? 그럼 어찌겠습니까? 산꺼제 젖이 아니라 짐승의 젖이라도 필 수 있으면 필어다가 우선 귀한 도련님을 살려놓고 봐야 쓱죠. 여부가 있나. 그러나 그것의 자식하고 우리 도련님하고 한 젖을 빨게 할 수는 없네. 마님이 서슬푸르게 말하는 바람에 아부의 이골이 나서 혀가 바람개비처럼 돌아가던 행랑것의 접시구처럼 얕은 마음에도 문득 짚히는 게 있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시면 어디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것의 자식에겐 암죽거리를 후히 내리겠네. 후히 내리고 말고 우리 도련님 덕에 그것의 갓난쟁이뿐 아니라 여러 식구가 이 밥을 배를 두들겨가며 먹게 될 것세. 그나저나 정말 그것을 잘만 먹이면 젖이 샘솟을까? 그러면 입쇼. 제가 언제 가지뿌렁하는 거 보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처만내는 당장 이생원 댁으로 불려갔고 하루 세끼를 뽀진뽀진한 이 밥에다
보이한 곰국을 약빈하게 먹는 신세가 되었고 행락것의 예언대로 저지 귀한 도련님이 먹고 남을 만큼 샘솟았다. 처만이네 집으론 쌀가마가 한 발이나 당도하고 동네 사람들은 처만네가 금시발복했다고 입을 모아 쑥덕대며 부러워했다. 그러나 제 가슴에서 샘솟는 젖을 제 자식에게 못 물리고 남의 자식에게 물려야 하는 처만네의 심정은 오죽했으랴. 전처만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생원댁 눈을 기고 구미구미 집으로 와 어린 동생에게 가슴을 열고 젖을 물리며 눈물 짓던 어머니를. 처만네가 생원댁 눈을 기고 하는 게 또 한 가지 있었다. 그건 틈만 나면 냉수를 켜는 일이었다. 냉수를 켜기가 힘겨우면 냉수에다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려서 마실 수 있을 때까지 들이켰다. 처만네 소견으론 그렇게 함으로써 젖이 묽어질 뿐 아니라 양이 곱배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치 곰국을 한 그릇 끓여 놓았는데 손님이 들어오자 한 대접에 물을 타듯이 그녀는 때도 없이 마시는 냉수로 제 자식에게 먹일 도둑젖을 마련하려는 것이었다. 때로는 집에 와서까지 우선 냉수부터 들이켜고 나서 젖을 물린 적이 있었다. 그녀의 냉수 들이켜는 모습이 어찌나 비장해 보였던지 한 번은 처만이 이렇게 물은 적이 있었다. 어머니, 냉수 대신 괴기국을 더 먹으면 안 됩니까? 모르는 소리 말아라. 양반댁이라고 괴기국이 냉수처럼 흔한 건 아니란다. 마님이 토끼 눈을 뜨고 앉아 차를 내서 주시는걸. 그뿐인 줄 아냐? 아기가 푸른 똥 눌까봐 푸성기도 못 먹게 하신단다. 그 흔한 상추쌈 한 번을 못 먹어봤단다. 이상해. 이런 법이 어디 매시니까. 아무리 양반이라도 우리 아기가 타고난 젖을 다 빼앗아 가는 법이 어디시니까. 어머니. 누구라 들을라. 쉿. 양반네들이 뭘 못하겠는. 툭하면 볼기치고 거저도 빼앗는데 이 여러 식구 1년 양식을 대주지 않았는. 그 말하면 후하게 받은 거야. 한 사람 복으로 10식구도 먹여 살린다더니 우리 아기 식복으로 우리 식구가 자그마치 한 해 동안이나 양식 걱정 안 하고 살게 됐으니 얼마나 고마우냐. 알겠는? 끼니를 잇는 문제에 단 하루도 쫓기지 않은 날이 없는 처만네가 1년 양식으로 행복해하는 모습은 아기에게 빈젖을 안 물리려고 냉수를 죽자꾸나 들이켜는 모습보다 훨씬 더 눈뜨고 보기 민망했다. 아기는 산것의 자식답게 암죽만으로도 배만 부르면 잘 자고 잘 놀았고 생원댁 도련님보다 훨씬 여물게 자랐다. 1년 양식도 다 해가고 생원댁 도련님도 젖떨어질 때가 되었건만 도련님은 어떻게 된 게 돌이 되어도 이빨도 안 나고 밥풀 하나도 안 넘기려 들고 젖만 바쳤다. 그 무렵 마마가 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가 무섭게 제일 먼저 처만네 어린 것이 마마님한테 붙들리고 말았다. 마마님이 처만네 오막살이에 들었다는 기별을 받은 생원댁에선 처만네가 행여 집에 다니러 갈까봐 철저하게 감시를 하기 시작했다. 그 전에 처만네가 그만큼이나 집에 드나들 수 있었던 것도 그만큼 감쪽같이 마나님의 눈을 길 수 있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자식 길러본 사람이라면 짐승도 자식 가진 짐승은 함부로 못하는 측은지심이 있듯이 아무리 산것이라지만 자식 보고 싶어 눈을 기는 것을 알고도 모르는 척, 모르고도 모르는 척 해줄 만한 기본적인 아량은 마나님에게도 남아있었던 것이었다. 그러나 남아가 든 집하고 통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들켰다가는 살아남지 못할 죄가 되리라는 것은 처만네도 알고 남을 만했다. 처만네는 냉수를 들이켜는 대신 냉수를 떠놓고 천지신명께 마마님이 곱게 지나가 줄 것을 빌고 또 빌 밖에 없었다. 그때 이미 암죽도 떼고 된밥을 꿀꺽꿀꺽 잘도 먹던 어린 것은 마마가 들어 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오르자 혼미해진 정신으로 간간히 입을 내두르고 젖바는 신용을 했다. 미음을 흘려넣어도 꿀물을 흘려넣어도 다 마다하고 새까맣게 탄 입술 사이로 붉은 혀를 날름대며 젖만 찾았다. 공연쓰리. 젖맛은 배워가지고 설라무네. 보다 못한 못난 아비는 이렇게 간간히 젖을 물리러 왔던 애미만 나무랐다.
마침내 마마가 활짝 피어나 얼굴이 온통 진물딱지로 뒤덮여 이목구비를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젖을 찾는 혀가 간간히 날름대는 걸로 입이 어디라는 것과 숨이 아직 붙어 있다는 걸 동시에 표현할 뿐이었다. 그런 표현마저 멋자 아기의 불덩이 같은 몸은 싸늘하게 식었다. 그동안 몇 번이나 처마는 생원댁에 가서 어머니를 불러오겠다고 미친 듯 길길이 날뛰었지만 그때마다 아비는 아들의 허리에 죽자꾸나 매달려서 그 무모함을 타이르고 만류했었다. 마마가 첫 박스에 아이를 잡아가자 온 마을이 전전긍긍했다. 마마가 첫 박스에 순하게 들면 끝끝내 순하게 돌다가 순하게 나가고 첫 박스에 험하게 들면 험하게 돌다가 험하게 나가기에 마련이기 때문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마마는 그 후에도 닥치는 집마다 아이의 목숨을 노렸다. 마마는 결국 생원댁에서 덕물산 무당을 불러다 큰 굿으로 마마님을 달랜 후에나 물러났다. 그 무서운 마마님도 생원댁의 높은 담장은 못 넘었고 더군다나 생원댁에서 곡식과 피륙을 아낌없이 풀어서 마마님을 달래서 내보낼 수가 있었으니 생원댁의 위세는 한층 등등해질 수밖에 없었다. 마마도 가라앉고 생원댁 도련님 젖도 떨어지고 하여 집으로 돌아온 처만내는 어린 것의 죽음을 그닥 애통해하지 않았다. 거의 한 집 걸러 당한 일이고 외아들을 잃은 집도 있는데 처만내는 아직도 여러 자식이 남아있어 죽은 자식은 한 뼘 빈자리조차 남겨놓을 틈서리가 없었던 것이다. 처만내의 꿈같은 횡재가 저절로 나오는 젖을 1년 먹여주고 10식구 가까이의 1년 먹이를 번 일은 끝나고 다시 고달픈 품팔이가 시작됐다. 처만내는 사시장철 허리에다 종댕이를 차고 다녔다. 때를 가리지 않고 뿌리고 거두기 위해서였다. 그렇다고 사시장철 뿌리고 거둘 땅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논두렁이 떨어진 콩꼬투리나 채마밭에 남아있는 꽁배기 하나라도 예사로 지나치지 않고 주워 담고 봉당 언저리건 뒷간 모퉁이건 남의 텃밭머리건 빈 땅만 보면 후비적 파고 씨 뿌리기엔 허리에 찬 종댕이와 그 속에 든 호미가 매우 유용했을 뿐이었다. 처만내는 모든 개성 여자들이 그렇듯이 임지를 잘했다. 물동이쯤 머리에 이고는 전혀 뭘 이었다는 걸 의식하지 않은 양 자유자재로 요두접목을 하고 구경할 거 다 하고 참견할 거 다 하며 두 팔을 휘젓고 다녔다. 모처럼 나들이 할 일이 생겨 버선 신고 맨머리로 길을 걸으라치면 머리가 붕 공중으로 뜰 것처럼 허전해서 하다못해 버선이라도 쑥 뽑아 두 절로 접어 머리에 얹어야 걸음이 제대로 걸렸다. 허리엔 종댕이 차고 등엔 아이 없고 머리엔 이물린 어머니 외의 어머니 모습을 전처마는 지금도 상상할 수가 없었다. 마마로 어린 것을 잃은 후 전서방은 아내 뱃속에 또 하나의 씨앗만 뿌려놓고 훌쩍 마을을 떠났다. 송도로 나가 장사길을 터보겠다고 했다. 죽자꾸나 소작을 붙여봤댔자 마당질하고 나면 타작마당 쓸어 담은 건부러기에 섞인 쌀아기까지 골라 바치고 손 털고 일어나야 하는 가혹한 수탈에 천생의 농사꾼도 마침내 땅을 버릴 어려운 결심을 한 것이었다. 그는 이태 만에 돌아왔는데 신수도 환해졌거니와 전대 속엔 몇 잎의 은자까지 들어있었다. 생전 처음 보는 은자에 기절초풍하게 놀란 처만내는 동네방네 불고 다녔다. 곧 땅도 사고 산포도 살 거라는 허풍은 며칠이 안가 당시 개성상인 사이에서 성행하던 홍삼의 천국 밀무역에 전서방도 가담했을 거라는 그럴듯한 소문이 되어 마을에 자자하게 퍼졌다. 보부상으로 떠돌면서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건 장사보다는 농사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오로지 땅떼기 장만할 희망 하나로 온갖 고초와 수모를 견디고 환영한 전서방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문이었다. 그는 관아에 끌려가서 문초를 받을까봐 전전긍긍한 끝에 이생원에게 탄원을 하면 관원에 끌려가지 않을 수도 있으리라는데 생각이 미쳤다. 아직도 이생원의 친척이라는 서울 양반은 개성 유수로 있었고 그 연줄로 아전짜리라도 하나 얻어 걸릴까 해서 청을 들이러 드나드는 무리가 이생원 댁 문전에 줄을 잇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붙들려 가기 전에 이생원에게 탄원해보리라는 자신의 꾀에 스스로 감탄했고 미리 마음을 놓았다. 자기 막내 아들에게 젖을 먹여준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이생원이 그의 탄원을 괄시할 수 없으리라는 게 전서방의 순진한 생각이었다. 그러나 미처 청탁을 드리러 들어가기도 전에 이생원 댁 하인들이 포졸 찜쪄먹을 기세로 들이닥쳐 전서방을 잡아갔다. 물론 관아가 아니고 이생원 댁 사랑마당이었다. 종놈들의 우락부락 막대 먹은 버르장머리 없음과 정자관 밑에서 꿈틀대는 이생원의 수치 짙은 눈썹과 비정하고 교만한 눈빛에 질린 전서방은 혀가 굳어져서 자신의 무고함도 아드님을 길러낸 제철을 봐서라도 생원님이 이러실 수가 있느냐는 원망도 아뢰지 못하고 그저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기만 했다. 전서방 따위가 이생원의 적수가 될 수 없었다. 이생원은 처음부터 전서방을 갖고 놀려 들었다. 여기서 100냥어치 인삼을 천국놈한테서는 300냥, 400냥씩 받는다면? 그걸 소인이 어떻게 알겠으니까요. 돈푼이나 있는 천국놈들은 아편을 담배처럼 피워서 몸뚱이를 망친다는데 아편으로 고른 몸엔 홍삼이 지켜라더라. 그러니 5곱 아니라 10곱을 받아도 싸지 안 그런가? 그러므십시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요. 이놈, 뭐가 지당하다고? 되놈과 내 통해서 나라의 귀중한 재물을 팔아 사복을 채운 죄가 얼마나 크다는 걸 알고나 함부로 주둥이를 나불대는 게냐? 모르는 척 시침을 뗄 작정이냐? 아무리 무지랭이기로서니 국법을 어기고 번 재물을 온전히 지닐 줄 알았더냐? 그만 놈 같으니라고. 억울합니다요. 생원님, 정말입니다요. 등짐 장수로 조선팔도 안누빈대가 읍습조만 천국 사람이 어드럽게 생겼는지 먼발치로 구경한 적도 없습니다요. 정말입니다요. 어드럽게 감히 생원님 앞에서 거짓말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까요? 그놈, 외놈은 보았겠구나. 네? 외놈이라뇨? 네 놈이 끝내 시침을 떼는 걸 보면 하나에 가서 문초를 받아야 이실직고할 모양이로구나. 한 동네 사는 의리로 봐주려고 했더니 안 되겠구나. 아닙니다요, 나으리. 뭐든지 다 바른 대로 고할 테니 제발 소인을 관아로 넘기지만 말아주십시오. 네, 생원님. 되놈은 못 봤다니 외놈이 어떻게 생겼는지 고하라는 밖에. 아이고, 생원님, 소인을 그저 죽여주십시오. 외놈한테 홍삼을 판 게 사실이랬다. 하긴 외놈이 되놈보다 더 비싼 값으로 홍삼을 탐한다 하더라. 외국에선 홍삼이 무슨 병에든지 듣는 만병통치약으로 통한다니까. 게다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양기의 그만이라고 알려줬다니 호색하는 민족이 값을 안 아끼고 탐할만 하지. 10곱 장사는 실이 되었겠구나. 이생원의 말끝이 벼랑간 은밀해졌다. 그러나 전서방은 정신 바짝 차리고 허위적댈 밖에 없었다. 아이고, 생원님, 소인은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요. 소인 같은 무지랭이가 어드럽게 외놈하고 장사를 틀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까. 소문이 자자한데도 끝내 잡아뗄 작정이냐? 그건 음해입니다요. 은자 몇 푼 벌어온 걸 시기하는 자들의 음해입니다요. 이제야 슬슬 쉴터를 하는구나. 그래, 네 놈이 무슨 수로 전대로 하나 가득 은자를 차고 환영을 하였더냐? 밀무역을 안 했다면 도적질을 했느냐? 도둑질이라니요. 세원님, 제발 굽어 살피시오. 갈수록 당치 않은 말씀일랑 거두어 주십시다요. 네 놈이 끝내 내 말을 당치 않은 말로 잡아뗄 작정이로구나. 그렇게도 관가의 곤장 맛이 보고 싶으냐?
생원님, 잡아떼려서 떼는 게 아니라 첫째로 전대로 은자가 하나 가득이란 말씀이 당치 않사옵고 도둑질에 벌었다니 더욱 당치 않은 걸 얻으러커니까 전대 속에 은자 몇 냥 싸가지고 돌아온 건 사실이오나 천지신명께 맹세하고 그건 어찌어찌해서 주인을 잘 만나 신용으로 피륙을 몇 필 얻을 수 있어 그걸 미천으로 조선 팔도를 발톱이 빠지게 누비며 눈썰미로 동무들한테 배운 대로 해물로도 바꾸고 지물로도 바꾸고 곡물로도 바꿔 그런 게 귀한 고장에 당도하면 되넘기기를 이태 동안 하다 보니 본전에 변을 얹어 갚고도 떨어지는 게 어찌 없겠시니까. 이런 고얀 놈 봤나? 니놈이 이태 동안 장사를 해서 은자를 전대로 하나 가득 벌었다는 걸 누가 믿겠느냐? 내가 그걸 믿고 너를 그냥 풀어줬다간 다 장사꾼으로 나가 농사 지을 놈이 하나도 안 남는 후환을 남길까 두렵구나. 생원님, 장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요.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우면 소인이 못하러 돌아왔겠시니까. 그건 번 게 아니라 순전히 제 용을 이를 악물고 안 쓴 게 모인 기막힌 돈입니다요. 잠은 남의 추녀 밑이나 헛간에서 자지 않으면 한 대짬이 일쓰고 먹는 건 빌어먹기도 하고 굶기도 하다가 잔치집이나 조삭집을 만나면 허기를 채우길 이태를 해서 겨우 모은 돈이 단돈 은전 몇 잎입니다요. 생원님, 소인의 말씀에 추의 어김도 없다는 건 하늘이 아십니다요. 처음엔 벌벌 떨기만 하던 전서방도 하도 애만 조련지를 당하다 보니 제법 너스레를 떨만한 배짱이 생긴 것 같았다. 꾸역꾸역 몰려들었던 구경꾼들도 같은 농사꾼 처지이건만 사촌이 논을 사면 배 아픈 소갈머리인지라 전서방의 억울한 곤경을 되레 고소해야 하다가 전서방의 말발이 그럴듯하게 돌아가자 금세 동정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때 이생원은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하인을 시켜 주한상을 내오게 했다. 주한상은 조촐했으나 석쇠를 얹은 화로가 딸려 나왔다. 이생원은 자작으로 약주잔을 기울이며 노비를 시켜 석쇠에다 고기를 굽게 했다. 고기는 비계가 많은 제육이어서 불꽃과 연기와 함께 양념이 타는 냄새와 누린내가 진동을 했다. 마침 날은 어둑어둑한데 비계가 지글대며 불꽃이 환하게 넘실댈 때마다 이생원의 수치 짙은 눈썹 언저리와 기름기가 번드르르한 입가엔 잔혹하고 식욕적인 미소가 괴기하게 넘실댔다.